결혼한 지는 이제 6년 차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역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나 봅니다. 남편하고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저희들은 학창 시절부터 한 동네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여태 서로 알아온 시간만큼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정말 우연찮게도 고향인 서울이 아닌 거기서도 가장 먼 광역도시에서 우리는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 다 취업을 그쪽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회사는 서로 달랐고 서로 같은 도시에서 취직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명절날 서울 올라가는 시외버스에서 서로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한 번 보고 일터에 돌아와서는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키워왔어요. 그렇게 인연을 키워오다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서울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저는 회사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그렇게 헤어지자니 아쉽더라고요. 장거리 연애를 하기에는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 하나 못 벌어먹이겠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는 일이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벌이 생각하면 한참 모자라게 되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지 못하겠어 하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같은 걸로 속을 썩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져 있는 기간은 길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한 동네 친구였다 보니 양가 부모님끼리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셨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신우들도 저와 안면을 트고 지냈었으니 사실 서로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상태라 불협화음이 생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었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서로 다 건너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괜한 소문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웃관계 때문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우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혼집을 친정과 시가가 가까운 한 동네로 구해서 그런가 원치 않는데도 어린 신우들과 엮이는 일이 참 많았어요. 막내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희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하는데 꼭 시가까지 가면 되는 걸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저희 집 냉장고를 그렇게 뒤져갔습니다. 냉장고 문 벌컥 열어서 새언니, 우리 엄마 반찬 조금 가지고 있지요? 하면서 이것저것 다 꺼내갑니다. 시어머니 반찬만 가져간다면야 아무 문제 없지만 가끔 생각도 안 하고 이것저것 가져가면서 제가 아껴둔 우리 엄마표 김치라든지 반찬 같은 것도 가져가요. 처음에는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얼마나 집밥이 고프겠어 하고 내두었더니 그 뒤로부터는 제 가방이나 옷에도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빌려달라 학교에 입고 가보고 싶다 한두 번씩 조르듯이 부탁을 하더니 또 몇 번 빌려주고 나니 아주 제 것인 것 마냥 당연스럽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한 번 거절을 했더니 제가 집에 없는 날에 찾아와 남편 허락만 받고 쌩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제 허락도 없이 그걸 왜 빌려줬냐고 하니 하루 입고 들고 다닌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문제냐며 자기 막내 동생 감싸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남이 편이라는 게 실감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때 저와 다툰 것 때문인지 그 뒤로는 저 없을 때 막내 신우가 뭐 빌려가겠다고 하면 꼭 제 허락을 받고 나서 가져가라고 해줘요. 그건 참 다행인 부분이지요. 그래도 막내 신우가 저한테 허락받은 척 몰래 한두 개씩 더 가져갈 때가 있는데 남편이 그 정도만 해주는 부분도 고마울 따름이니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신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적어도 제 물건은 탐내지 않아요. 남편하고 연년생 동생이고 그래서 저랑도 나이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일이 12월 달이니까 5월생인 자기하고는 사실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은 동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만 나이로 따지면 신우 말대로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학렬상 따지고 보면 제가 손윗사람이 맞는데 굳이 생일을 가지고 자기랑 동갑일 수도 있었네 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1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은데 신우는 나이 먹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지 그렇게 어른스러운 척을 합니다. 하루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 집 신우들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 몸이 많이 허한 것 같다고 저보고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시댁에 자주 들러서 들여다보고 하랍니다. 오는 길에 홍삼이나 석류즙 같은 것도 좀 사오라고 하면서요. 신우에게는 남편과 효도는 대리효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 알아서 잘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니 저도 여자라서 알지 않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자들이 워낙에 무심하니 오빠한테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저한테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왜 자기 오빠 탓을 하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 신경 거스르는 두 신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오빠인 제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두 신우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추어서 세상에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저보고 세상 최고로 복받은 여자라 하더군요. 오빠 덕에 지방에서 탈출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에게 청혼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거기서 쌓아놓은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회사 다닐 때만큼은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고 제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여기까지도 참아볼까 했는데 결혼 2년 차가 되고부터는 신우들의 공세에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갖는 거냐며 매주 말마다 찾아오셔서 한약도 지어주시고 어디에 좋은 거다라며 음식도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저랑 남편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거든요. 둘이서 커리어 놓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주의였고 바싹 벌어서 40대 은퇴를 계획하는 파이어족이었습니다. 시가에서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숨겨왔는데 이건 뭐 날이면 날마다 오셔서 아이 이야기를 하고 가시니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죠.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게 남편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남편도 자기 누이들 아끼기도 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 가질 생각 없다는 말 들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유일하게 저희 친정엄마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친정엄마가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 정년이 다가오는지라 은퇴 후에 텃밭에서 채소 가꾸면서 살 집을 양평에 하나 구해놓으셨는데 저희 보고 요양 목적으로 거기서 잠깐 살겠다고 하고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출퇴근길 조금 더 고생하겠다, 기차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어차피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자택이 어디 있던 간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기로 했다고 잘 설득한 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밤에 들리는 개구리 소리나 소똥 냄새 같은 게 어색했는데 의외로 장점이 많더라고요. 필요한 거 다 있고 텃밭에서 채소 가꾸는 건 물론 마당에서 불 피워놓고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었고요. 공기도 좋고 풀벌레가 많기는 했지만 또 의외로 파리나 모기 같은 건 없어서 참 지내기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댁 식구들 관심에서 떨어져 살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시댁 식구들하고 다시 엮이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컸어요. 거리두기는 물론 강력한 방역수칙에 시댁 식구들 여름휴가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면서 시작되었죠. 여름인데 어디 가봐야 밤10시면 전부 닫아버리니 누군들 그런 타이밍에 휴가를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다 생각난 게 저희 집이었나 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밤늦게까지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며 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별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도 그 당시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저희도 몇 년 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이었으니 아무리 제가 불편해서 떠났다고 한들 티를 안 내려 최선을 다해 대접해줬어요. 남편 식구들뿐만 아니라 시이모님부터 해서 명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 식구가 다녀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마당에 불 피워서 고기도 구워주고 잘 때도 불편하지 않게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해서 잘 수 있게 모든 방들을 다 열어줬지요. 간단하게 마실 맥주부터 각종 군것질거리 챙겨온 건 물론이고요. 아침에는 저희 차로 다 태워서 해장하라고 해장국도 먹여줬네요. 전부 다 저희 돈으로 해줬습니다. 시댁 식구들
비록 저희가 초대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휴양지 못지않게 신나게 즐기고 갔나 봐요. 돈 한 푼 쓰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다 하고 배불리 먹기까지 하는 휴양지가 어딨었겠어요. 다 놀고 돌아가는 길에도 저한테 수고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군요. 뒷정리 해놓은 사람 아무도 없고 방에 쓰던 이불 개놓은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마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갔다니 남편 기가 사른 것 같아서 그걸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걸 보니 그렇게 가끔이라도 보는 사이가 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가족하고 멀어졌나 싶기도 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서울 살 때보다 훨씬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저희 집으로 놀러 왔다면서 틈만 나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동행해서 신우들이 따라오면 그냥 효도하는 셈 치고 남편이 하루 정도 희생하는 셈 치고 하겠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기들끼리 따로 오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까지 뚫려 있으니 오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역에서 차로 15분에서 20분은 더 들어가야 있는 곳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역으로 데리러 오라고 성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고 있었고 저야 프리랜서였으니 항상 집에 있었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데리러 오라 마라 하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양평으로 내려와 3년간 거의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았던 게 한이 맺혔었는지 제 기분 헤아리는 척 해주며 제 앞에서는 말도 없이 왜 왔대 하면서 신우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 이미 지 몸뚱이는 벌써 자동차에 타고는 시동 걸어놓고 데리러 갈 준비가 아주 탱천이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막내 신우가 오늘은 왜 고기를 안 구워 먹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집이라도 매일같이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잠깐만 기다리라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네요. 또 막내 신우 실컷 먹여서 보내고 나니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께서 동네 친하신 분들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막내 신우가 찾아왔던 게 귀여워 보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차 4대를 동원해 데리고 오신 인원은 무려 12명이었어요. 아무리 집이라지만 인원 제한이 있던 시기였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 있는 거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체면 세워준다고 사온 걸 보니 저도 여기 이사와서 돈 아낀다고 삼겹살이랑 목살만 구워서 먹었는데 어디 이름도 생소한 구경도 한번 못 해본 특수부위부터 소고기까지 잔뜩 준비했더라고요. 저녁에 고기 홀랑 다 구워 먹어버리고는 먹을 게 떨어지니 어디 동네 밥집에서 치킨이며 뭐며 이것저것 사다가 나르기 바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일행에게 쓴 돈만 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교대로 한 번씩 왔다 가기로 정한 건지 시어머니가 다녀오신 다음 주에는 둘째 신우가 오더라고요. 이번엔 남자친구랑 동행해서요. 막내한테는 혼자 와도 고기도 구워주고 했다던데 하면서 대놓고 고기를 구워달라 요구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긴 좀 그렇다고 꾸역꾸역 혼자 차 끌고 나가서 구워 먹을 고기 몇 인분의 맥주도 잔뜩 사오더군요. 둘째 신우가 온 날은 아주 악몽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고기 구워줬으면 얌전히 처먹고 가기만 하면 좋았을걸 무슨 커플이 교회에 있는 펜션을 놀러 온 것 마냥 생각했나 봐요. 염치가 있으면 뒷정리라도 했을 텐데 저를 무슨 펜션 관리인 정도로 본 건지 아주 두 사람이 사랑한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고 갔더군요. 침대 옆 휴지통에 그대로 버리고 간 두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주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 길로 그대로 휴지통을 들고 나와 남편이라는 책상 위로 던져버렸지요. 남편도 자기 일하는 책상 위에 둘째 신우 남자친구의 분신들이 흩뿌려지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한테 묻기 전에 네 동생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니 자기도 생각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너네 식구들한테 똑바로 말하라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염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댁 식구들하고 한 번 더 연을 끊고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결혼이 엄청 많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처음 취직했을 때 몸담았던 지방광역도시로 출근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2달 정도의 장기 출장이었고
회사에서는 직원용 오피스텔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재택근무라서 어디서 일하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니 오랜만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만나볼 겸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가 붙어있으니 허튼 짓도 하지 못하고 밥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도 되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회사 생활하면서 출장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는 구경도 하고 데이트 삼아 따라갈까 했을 때 무슨 일 하러 가는 게 놀러 가는 건 줄 아냐며 거품을 불며 반대하던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그날 저희 양평집에 펼쳐진 광경에 남편을 아주 비오는 날 먼지나듯 패서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코로나 길어진 만큼 휴가를 이번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시댁에서 또 저희 집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났는가 봐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남편하고만 따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 생각은 간절한데 제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질 못하니 돌아버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마침 자기가 장기 출장이 잡히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저를 꾀어내 같이 출장길에 오른 거였습니다. 집을 비워놓고 그 집을 시댁 식구들한테 오픈을 해버렸네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저 모르게 할 거면 뒷정리나 똑바로 해놓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들 집도 그 꼴로 해놓는지 아주 난장판을 해놓고 갔더라고요. 숯불 관리는 그래도 꼼꼼히 한 건지 다행히 집에 불이 나지는 않았더군요. 놀러와서 처먹은 음식물이며 방 안에 뒹굴고 있는 술병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나니 그때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미 남편까지 내쫓아버린 마당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근처에 있는 청소업체를 불러 시댁 식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전부 싹 청소를 맡겼습니다. 사장님께는 안 깎아줘도 되니 견적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빼달라고 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나 캐비넷에서 없어진 맥주와 각종 와인들에 대한 청구서도 만들고 하는 김에 작년에 놀러와서 처먹은 고기값에 제가 그자들 뒷정리해준 용역비까지 전부 청구했습니다. 청소비에 이것저것 다 더하고 고기값에 제 인건비까지 더하니 500만 원 정도의 청구서가 나오더라고요. 청구서가 나오자마자 제 눈치 보느라 집에도 못 돌아오고 회사 숙직실에서 지내던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꼬질꼬질하기는 했는데 먹는 건 다 돈 주고 사 먹었는지 때깔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고 싶냐고 물으니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고요. 집에 돌아오려면 제가 시키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니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남편 손에 500만 원짜리 청구서를 쥐어줬어요. 작년부터 해서 너네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집을 개판 만들어 놓은 청소값까지 다 포함된 거니 책임지고 받아오라고 했지요. 이 돈 안 받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은 금액을 보기 전엔 알겠다고 하더니 500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자신 없는 걸음으로 나가더니 어디서 빌려온 건지 500만 원은 받아서 왔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청구서를 들이민 상황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일단 남편이 가져온 돈은 제 개인 통장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무조건 남편만 호달굴 수는 없으니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알려줬어요. 너네 가족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한다고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죠. 가족들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단지 제가 신우들에게 만만한 새언니, 시어머니에겐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이고 싶지 않다고요. 당연히 자기 가족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해줬어요. 자기들이 먹을 건 자기들이 사오는 것부터 여기가 펜션 같은 업장이 아니니 남의 집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다 놀고 나면 뒷정리까지 어느 정도는 해주는 매너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대충 뒷정리를 해줘도 결국 제가 한 번 더 청소를 해야 하지만 뒷정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설명해줬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말한 건 사실이긴 했나 봐요.
아직 온 가족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막내 신우가 한번 다녀갔어요. 이번엔 뒷정리도 해놓고 혼자 놀러 온 거라 고기는 필요 없다고 안 사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줘도 너무 마음씨가 예뻐 보이니 제가 나서서 마트에서 신우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사다가 구워줬어요. 곧 여름이 오겠어요. 뉴스를 보니 이제 해외여행도 풀리는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네요. 만약에 온다고 해도 이번만큼은 적어도 이전처럼 저 한번 먹여보겠다고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5년간 이렇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니 제가 더 우습게 보였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저질러 놓고 나니 너무 후련하고 좋은데 왜 진작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예비시댁과의 한바탕 난리통 끝에 이렇게 파혼하게 된 31살 먹은 여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예비신랑과 기회가 닿아 연인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비신랑은 무던한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 회사는 서울이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기로 되었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원래 직장에서 그나마 가깝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기도 했어요. 친정이 지방인 것도 그 이유에 한몫을 했고 무엇보다 경기권 신도시에 이미 시댁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미 결혼한 신우까지 살림을 차려서 같은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황에 결혼할 때 서울에 집 가지고 시작하는 커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우겨봤자 저희 집에서 받는 지원 뻔하고 시댁에서도 더 나올 부분이 없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제가 욕심부린다고 무조건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 보태준 돈과 저희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서울 전세를 못 구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 사실 경기권과 비교했을 때 썩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당장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춰 시작하고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서울로 오면 되지 않겠냐는 예비신랑의 설득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할 때도 제가 너무 허영심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씩 보여준 추악한 그자들의 모습에 누가 허영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차는 경차입니다. 여자가 경차 탄다고 무시당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며 정이 잔뜩 들어있는 소중한 자동차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당장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차를 끌기에 운전이 미숙한 건 아니지만 경차 쓰면서 주차할 때라든지 혜택 보는 것도 많고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결혼했다고 큰 차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큰 차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큰 차가 필요하다나 어쩐다나 하시면서요. 당장은 예비신랑과 저 두 사람뿐이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큰 차를 끌겠다 설명을 드려도 어찌나 막무가내로 큰 차를 끌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비신랑은 면허도 없었어요. 뭐 말을 듣자 하니 어릴 때 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말 떡이 돼서 잠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 사고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라니 제가 딱히 따지지는 않고 최대한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도 거의 다 제 차로 다녔어요. 저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시외버스여도 상관이 없었는데 특히 버스를 타야 하는 날이면 예비신랑은 버스는 내키지 않는다고 차라리 제 차를 끌고 가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장거리 여행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차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 데이트로 여행 가서는 비용은 거의 다 예비신랑이 내는 데다가 기름값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 아주 며칠은 다리가 불편해서 고생을 했었죠. 아무튼 큰 차로 바꾸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차를 바꿀 생각이 없다. 시댁 쪽에서는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아주 밀고 당기기를 초등학생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듯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고집 굽히지 않으시는 시부모님 이길 수도 없고 이걸 이겨봐야 제가 뭐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백기를 들고 차를 바꾸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댁에서 뜬금없이 고급 외제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뽑아주신다면야 상관없이 받겠지만 결혼할 때 자동차 같은 건 혼수에 들어가는 거니 여자 쪽인 제가 해와야 한다고 친정부모님께 잘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타던 차는 이제 쓸모가 없을 테니 그 차는 또 예비 신우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예단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신우와는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해서 신우가 싫어서 주기 싫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기 싫었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평생을 타온 자동차이기도 했고 그만큼 정도 많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정리해서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제 차를 누구를 줘야 한다면 얼마 뒤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제 남동생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남편도 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비신랑은 제가 타던 차를 누가 갔던 간에 그건 신경도 안 쓰였나 봐요. 외제차를 검색하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자기가 평소 타고 싶던 차를 검색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하나같이 기본 6천만 원은 넘어가는 차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1억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가 면허가 있어서 타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고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무서워한다더니 외제차 종류는 막상 운전하고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군요. 아니, 애초에 그 정도 금액대에 차를 지원받을 바에 집값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울에 집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어차피 운전을 무서워서 못하는 예비신랑이 출퇴근하기 더 간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타던 차를 신우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예비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남동생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자기 부모님들을 설득해줬는데 그것 또한 조건부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상의한 결과 저희 형편의 외제차를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돈 아끼려고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건데 비싼 유지비 내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섰어요. 그래도 차는 새 것으로 해주는 거니 국산차 중에서도 상위급 라인의 차량을 사주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비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예비신랑은 외제차가 아니란 사실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를 안 살 거면 제가 타던 차는 자기 누나에게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의 논리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 동생에게 줘도 된다고 말한 부분이고 굳이 친정에서 그렇게 돈을 아끼겠다면 지네들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받아야 할 건 받겠다는 말이 참. 애초에 양가지원 비슷하게 받아 새 출발하는 건데 거기에 자동차를 얻고 나서 제 차까지 신우를 줘야 되면 신혼집 구하는데 지원해주시는 돈만큼 친정에서 더 해가는 건데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쓰게 되는 돈만큼 시가에서 보태주면 저희 정말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서울 안에 회사 근처에 아파트 구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도 양보하지 않고 차는 친정부모님이 알아보신 국산차로 해야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외제차를 콕 집어서 말해줬는데 국산차로 했냐면서요. 저희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니 그게 어디가 사치냐고 쏘아붙이시더군요. 저희가 신혼살림 차릴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본인이 장 같은 걸 보러 다니거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건 자기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도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내 아들이 국산차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자기들도 다 그런 걸 봐오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외제차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말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정한 건데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남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 우리도 끌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도 없는 예비신랑이 끌고 다닐 차도 아니고 제가 끌고 다닐 차인데 거기서 왜 뜬금없이 자기 아들 체면을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자기 아들이 외제차 타는 걸 알리기 위해 제가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라는 뜻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설명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살림을 근처에 차리면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자주 하고 할 텐데 자기들도 외제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싶지 뻔하고 흔한 국산차 타고 다니면 이 동네에서 누가 우릴 대접해주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차를 바꿔라 못 바꾸겠다 하면서 한참 싸웠던 과거가 있어서 그런가 더 이상 저도 참아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이유는 신혼살림 차리면 제가 예비신랑도 모자라서 당신들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냐고 물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하나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 돈부터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다 꼬라박아야 겨우 경기권에 아파트 간내만 해야 하는 와중에 누가 미쳤다고 돈을 더 보태서 차까지 해오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외제차 타령을 하고 있냐고 했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같은 동네 끼고 사는 신우한테 혼수로 외제차 한 대를 못 해줘서 예비 며느리가 타던 경차를 예단으로 주라 마라 하고 있냐고 그거 완전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 아니겠냐고 거지 근성 가득한 사람들과 한 식구 되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예비 시어머니 결국 제 말투를 꼬투리 잡으며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될 일 없다고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 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자기도 사실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았고 제가 골라온 차만 해도 충분히 고급이라서 굳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뭘 기대했던 건지 그딴 소리를 들으니 실망감이 더 커서 제발 그 집 구석에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로도 연락 한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 될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화룡점정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타던 경차를 못 받게 되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시한 금액은 제 차 중고차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갈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파혼하게 된 사실에 안도감이 느껴졌고 정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본 모습을 숨기던 예비신랑도 그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신우한테도 부탁하고 예비신랑한테도 몇 번이나 제발 니 포함한 니네 가족들과 얽히지 좀 않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동종업계에 다니다 보니 예비신랑과 오래전부터 일하던 사람을 알게 돼서 파혼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될 뻔했던 그놈 사실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다던가 하는 건 다 뻥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게 아니었고 음주운전 이외 적발로 면허 정지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면서 저를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외제차까지 제 돈 주고 사오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이 도운 게 아닐까요? 제가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를 했으니까요. 자동차로 욕심을 조금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제차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집구석이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 될 예비신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연기력을 생각하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릴 정도네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당했던 게 있어서 좀 더 조심하게 되네요. 아무리 홍기가 늦어버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만남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엊그제 새엄마 때문에 정말 어이없고 슬펐는데 그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제가 살던 집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작지만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나일락 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집은 2층 집이었어요. 1층 집에는 새들어 사는 식구가 있었고 저희 가족은 2층에 살았습니다. 외가는 미국에 있었고 친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네요. 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셨거든요. 소위 2층 집 외동딸로 소문난 저는 너무 행복한 소녀였어요.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던 계란찜을 정말 좋아했어요. 몽글몽글한 계란에 밥을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12살일 때 어머니는 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은 미국에 계시던 외할머니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1년이 채 되지 않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더 지났을 무렵 아버지가 저에게 이젠 이 사람이 네 엄마라며 어떤 여자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나중에서야 아버지께 다른 여자가 생겨서 외할머니가 떠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저에겐 버거웠지만 저에겐 아무런 선택권도 결정권도 없었죠. 그렇게 새엄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새엄마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새엄마와 새여동생에게 어떻게든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저에게 절대로 곁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눈치도 엄청 주셨고 덕분에 새여동생도 자연스레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게다가 새엄마가 들어온 이후로 외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끊어졌기에 저희 집 경제 사정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새엄마에게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 새엄마는 저더러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남자가 안 좋아한다면서 그냥 조신하게 살림이나 배우다 시집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울면서 제발 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아버지는 새엄마 말도 일리가 있다며 저더러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경제권도 새엄마한테 다 있었으니까 아버지도 달리 방법이 없으셨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작은 기대마저 사라졌고 내 인생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했지만 역시나 2년 뒤 여동생이 저보다 못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새엄마는 장한 내 딸이라 하시면 기꺼이 학교를 보내주시더군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새엄마에게 자식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사실 외가에게 연락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제가 외가 집에 자꾸 연락하면 새엄마와 아버지가 나를 버리진 않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외가에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적어도 저를 직접 때리거나 내쫓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럭저럭 붙어서 같이 살다가 결국 21살에 중소기업의 계약직으로 취업하면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남편을 알게 되었고 2년 정도 연애하고 얼마 전에 결혼한 거예요.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과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꿀 무렵 남편이 먼저 저에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평생 저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기쁘게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네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셨고 새엄마지만 어쨌든 제겐 엄마이긴 했으니 당연히 소개는 시켜야 했어요. 양손에 홍삼과 과일을 들고 양복을 쫙 빼입은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는데 너무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새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으신 것처럼 제 흉을 보셨어요. 다행히 남편은 새엄마와 제가 워낙 친해서 농담하는 거라고 받아들인 눈치였지만요. 게다가 새엄마는 대놓고 결혼할 때 뭐 크게 기대는 하지 말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뿐인 여동생은 아직 취직도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나 몰라라 하고 혼자 시집가냐며 못됐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집 딸들은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돈 벌어서 주고 간다는데 넌 뭐냐고 면박도 주셨습니다. 뭔가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지
제 눈치 보기 바쁘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가정사를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튿날 고민 끝에 더는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사실 어제 만나뵌 분은 친엄마가 아니고 새엄마라며 그동안의 사연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던 남편의 표정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실망했냐며 미안하다고 하자 남편이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진작에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면서요.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결혼해서 저를 지켜줬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조건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던지요. 며칠 뒤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화과자하고 꽃바구니를 사서 가는데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나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어요. 남편과 비교해봤을 때 저는 뭐 하나 나은 게 없었거든요. 남편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였어요. 시댁에서는 남편에게서 이미 다 들었다면서 그런 건 굳이 우리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언제나 딸 하나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제 딸이 생긴 기분이라며 너무 좋다고도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결혼 전까지 시부모님과 몇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저를 한결같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우리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솔직히 당시 제가 모아둔 돈이 정말 많지도 않았고 시부모님 댁은 제법 큰 전원주택이었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얹혀 산다는 표현이 맞아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같이 살아도 좋다고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물론 새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더러 멍청하다며 지 팔자 지가 꾼다고 한심하다 했지만요. 친정에서 보태준 결혼 자금 1,000만 원하고 제가 모은 돈 4천만 원 그렇게 총 5천을 가지고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은 전부 시댁에서 부담해 주셨고 신혼여행 비용도 용돈이라며 챙겨주셨기 때문에 사실 결혼에 관해서 크게 들어간 돈은 없었어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정확히 몰랐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소위 대박 식당을 분점까지 해서 3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눈치채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시댁의 재력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도 못 갔다는 사실에 굉장히 속상했다고 지금이라도 원하면 공부해보지 않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대신 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특하다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고요. 그렇게 시어머니 밑에서 3개월 정도 일을 배웠더니 가게 하나를 저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보다도 제가 시부모님께 감사한 건 제가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생활 곳곳에서 느끼게 해주시는 점이에요. 일단 식사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장조림을 잘 먹으면 꼭 장조림을 제 앞에다 옮겨 놔주시고요. 제가 질릴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모처럼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남편에게 집 앞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달라고 하니 남편도 약속이 있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들으신 건지 시부모님 2분이 같이 저를 데리러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날은 술까지 마셔서 그런지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목 놓아 울어버렸네요.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와중에 새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보통 새엄마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부분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의 용건은 여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당장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축하한다고 청첩장 나오면 연락 달라고 무미건조하게 말하자 새엄마가 저더러 집으로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가게로 오겠다고 하시대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엊그제 바쁜 점심 장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진짜로 새엄마께서 가게에 오셨더라고요. 한 손에는 고추장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요. 새어머니는 고추장을 꺼내놓으면서 너 어려서부터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서 내가 집고추장 좀 가져왔다며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려놓으셨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단 한순간도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새어머니가 다른 반찬을 먹으면 눈치 주고 맛있는 반찬은 다 여동생 앞에다 몰아주고 그랬으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비빔밥은 쳐다도 안 보거든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양보해서 새어머니께 고추장에 밥 비벼 먹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드린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어머니가 사실 할 말이 있다며 용건을 꺼내더라고요.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여동생이 혼전 임신을 했는데 남자 쪽이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가진 게 없다면서 저더러 돈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인데 원하는 드레스는 입히고 해외여행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저 그럴 돈 없다고 하니까 너네 시댁 돈 많은 거 다 알고 왔다면서 치사하게 굴지 말고 네 시모한테 한번 물어보랍니다. 제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고 정색하자 너는 나보다 네 시모가 더 중요하냐고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노발대발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자 급기야 새엄마는 저한테 이욕저욕하면서 너 식탐 부릴 때부터 내가 알아봐서 고추장만 먹인 거라며 네가 그 모양으로 생겨서 네 아빠도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래요. 솔직히 다른 이야기 할 때는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아버지까지 들먹이니까 정말 제 가슴이 후벼 파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시 어린 시절에 저로 돌아간 것 마냥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있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조근조근하시고 상냥하시던 시어머니가 새엄마한테 당장 안 나가시면 영업방해로 가게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그러면서 엄마면 엄마답게 자식을 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아버지까지 남의 귀한 며느리한테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날 일로 새엄마도 아버지도 안 보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새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왜 새엄마한테 그렇게 잡혀 사시느냐고 아버지는 아버지 친딸이 이렇게 구박받고 자라는 동안 왜 가만히 계셨냐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도 무책임하게 죽은 사람보다 낫지는 않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라오더군요. 그렇게 아버지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게 되었네요. 세상에 좋은 재혼가정도 많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좋은 새엄마들도 많다는 것도 분명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들 시댁이라고 하면 못되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댁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소가리만 하던 일을 이렇게 적으니 가슴이 한결 후련하고 숨쉬기마저 편해지는 기분입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지나친 경제관념이에요.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떨 땐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데도 그냥 돈을 아껴요. 한마디로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그랬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걸 싫어하고 웬만한 건 다 더치페이를 해요. 그리고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비슷한 제품이 더 싸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더 싼 걸로 고르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태도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쓸래야 쓸 돈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싼 걸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입버릇처럼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늘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짠돌이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다 결혼하기 전에 살림을 차리기 위해 이렇게 아끼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지요. 저한테 엄청 잘 하기도 했고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벌이가 그닥이기 때문에 지금 아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항상 우리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노년에 재밌게 놀러 다니면서 살자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남편을 계획적이고 알뜰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지지리궁상인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하고 싶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 저도 제 결혼식에 대한 나름의 환상과 기대가 있었고 또 여자 일생의 처음이자 한 번뿐인 이벤트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거 다 허례허식이라며 어떻게 그날 하루에 돈을 그렇게 털어먹을 수 있겠냐고 그냥 제가 좀 포기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꼈다가 나중에 편하게 살자며 저를 설득할 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다고 해도 남편은 그마저 극구사양하며 아끼자고 고집을 부렸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남편 몰래 보태주신 돈으로 그나마 드레스하고 메이크업은 제 취향대로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시국 덕분에 결혼을 하고도 신혼여행도 해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주도라도 가보자 해서 제주도에 가게 됐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번뿐인 허니문 숙소인 만큼 좋은 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수학여행이나 갈 법한 펜션을 예약해뒀더라고요. 펜션이라고 세련되고 분위기 낼 만한 곳이 많았는데도 정말 어디 단체에서 단체 여행을 올 만한 곳으로 골라놨더라고요. 저는 펜션을 보고 이게 뭐냐는 듯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내부도 다 리모델링 된 곳인데 가격도 너무 좋지 않냐면서 저한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하자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뭐하러 돈 낭비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분노한 제가 위약금을 내가며 취소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가 고른 곳을 취소했다는 사실보다 그 위약금 몇 푼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여행지 내내 돈 아껴야 된다면서 밥도 제 거만 시키게 하고 한 사람 앞에 하나 시켜야 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안 먹을 테니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저 혼자서만 먹으라고까지 했어요. 애도 아니고 여행지에서 내내 그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아무리 어쩔 수 없이 온 제주도라지만 신혼여행이나 다름없는 여행이었는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당장 제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있어 그 집에 전세로 저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임대를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며칠 궁시렁대다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도 접대용 식사인데 남편하고 연애할 때처럼 맨날 국밥이나 분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식사에 10만 원 정도 지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를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취급을 해요.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 모아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 돈이 결국 벌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업으로 쓰는 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끼는데 급급한 데는 남편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 시모가 말하길 남편이 어렸을 때 시댁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었던 남편은 돈을 아껴 쓰는 걸 습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금액이 조금만 커지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돈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답답하고 결혼 후에는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이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이고 결혼 전에 제게 보여줬던 모습과 결혼이란 건 어느 정도 서로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게 있는 만큼 남편도 저에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결국 남편의 태도에 폭발하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의 사건 때문입니다. 남편과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저희 외삼촌의 아들로
어렸을 때 맞벌이 부부인 외삼촌네의 부탁으로 저희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사촌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춘기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저를 예전보다는 어려워하긴 하지만 외동인 저한테는 그때부터 쭉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 삼촌네가 근처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사촌 동생을 길에서 마주친 거죠. 동생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침부터 아파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 가서 약 받고 집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외삼촌도 외숙모도 안 계실 시간 같아서 집에 가면 누구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동생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해서 제가 억지로 근처에 있는 죽집에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야겠더라고요. 동생은 싫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억지로 죽집에 데려가 앉혔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요즘 시국이 그렇다 보니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했어요. 저한테야 친동생 같은 사촌동생이지만 남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동생이니까요. 그래도 아픈 사촌동생이 처음엔 속이 안 좋다며 힘들어하면서도 한술 두술 떠먹다 보니 되게 잘 먹길래 약 먹고 나서도 안 좋아지면 좀 더 먹으라며 전복죽 하나를 더 포장해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남편과 장 보러 갈 요량으로 저는 산책하듯이 밖에 나오느라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들은 채만 채 가만히 있고 지갑을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하냐니까 사촌동생한테 네가 먹은 건 네가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남편이지만 미쳤나 싶었어요. 하마터면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리고 당황스러워서 남편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안 들릴 만한 거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당장 가서 결제하라고 했어요. 진짜 정이 확 떨어지면서 방금 먹은 죽이 다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당황한 동생에게 가끔씩 니네 매형이 저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고 농담처럼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셋이 죽집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동생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신 차리고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생 핸드폰에다 뭘 찍고는 다시 되돌려주더라고요. 뭔가 싶었지만 따로 묻지 않았고 남편도 따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숙모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희 남편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외숙모가 저랑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남편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외숙모가 한숨을 내쉬면서 네 남편이 우리 애한테 계좌번호를 찍어줬다는 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사촌동생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은 화끈거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로 외삼촌네로 달려갔더니 사촌동생은 저를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말하기를 사촌동생은 죽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긴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그래도 동생이 사춘기가 와서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는 데다가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니 가까이 살면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빌듯이 사과하고 용돈 10만 원 쥐어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남편한테도 단돌이 똑바로 시키겠다고 했고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내한테 2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정신상태가 궁금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하는 기세로 말이죠. 요는 자기가 그 2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느냐. 네 사촌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땅을 파면 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 돈 알기를 벌써부터 우습게 알게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서 전에 없던 분노를 읽은 건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보고만 있으니 자기는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밤새 정말 혼자서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남자가 좋은 연애 상대여서 결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려서요. 자라오면서도 늘 친척들에게 똑 부러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앞날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 기분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는 상황에 남편이 제발 서로 새 삶을 찾자는 것 마냥 알아서 쐐기를 박아주더라고요. 얼마 전이 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라 신우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전화로 여동생 생일이니까 괜찮은 밥집 좀 찾아 예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사촌동생과의 일만 없었다면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던 이후인지라 좋은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자기 동생 생일이라고 괜찮은 밥집을 예약하라는 말이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제가 예약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싼 일식집을 찾아 예약을 했습니다. 인당 20만 원이 넘었고 앉은 자리에서 한 잔에 10,000원은 우스운 주류까지 같이 주문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계산할 때까지 가격을 몰랐으니 그냥 초밥집에 온 줄 알고 있었고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예약한 일식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신우는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엄청 기대한 듯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를 다 데려왔냐고 하면서 그때서야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어요. 남편은 가격에 놀라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어차피 예약 취소도 불가능하고 그냥 갔다가 한 예약 취소금만 음식값만큼 지불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리에 앉더군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맛깔난 음식들이 나오니까 저도 계획이 있어 간 곳이지만 기분은 나더라고요. 신우도 신이 나서 음식 하나 나올 때마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진 찍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고 하니 남편은 꽤나 으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말하고 나가려던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어딜 나가냐고 각자 드신 건 계산해야지 않겠냐고 두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두 사람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두 사람보다 더 당황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로 제 몫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낸다고 술을 몇 잔이나 마셔서 3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스스로 계산하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 아낀다고 현금도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마저도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두 사람 걸 계산해줄 여력이 안 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이 도운 건지 남편이 일단 자기 몫이라도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이미 한도 초과가 되어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남편도 가게 안에서 체면 세운다고 저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젠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본인이 자기들 건 전부 낸다고 하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말해준 것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2만 원도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 10배가 넘는 돈을 왜 내주시냐고요. 신우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니 돈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완강하게 버티니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것만 계산하고 신우도 울상이 되어서는 자기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대학생이니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식사 한 끼에 그 정도 돈을 썼다면 신우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자기들 계산이 끝나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만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기세 좋게 화를 내던 남편도 나중에는 저한테 돈 좀 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제 거 냈으니까 너 거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남편은 근처에 있는 은행 ATM기까지 뛰어가서 자기 돈을 찾아와 계산을 했는가 봐요. 제가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개져서 씩씩대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참 후련했어요. 남편은 대번에 저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쳤지요. 어떻게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쪽을 줄 수 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지난번 제 사촌동생 일과 다른 게 뭐냐 따졌더니 사촌하고 가족하고 같을 수가 있냐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검소한 것도 잔돌이인 것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또 자기 가족 얽힌 일에선 이렇게 내로남불까지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관적이게 짠돌이 짓을 할 거면 자기 체면이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본인 몫을 각자 지불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거들었을 테죠. 그런데 자기 가족이 먹는 밥은 얼마가 되었든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우기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금액이 비싼 건 여전히 아까워하겠지만요. 여기서 더 남편과 실갱이하면서 서로 소리쳐 싸워봤자 감정만 상할 뿐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원초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제 혼자서 벌고 쓰고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말귀는 또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혹시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저 돈 이야기 앞에는 저렇게 민감해져서 앞으로 이 남자와는 어떻게 행복할 틈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그러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아까 혼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했더니 신혼부부로 살면 대출도 싸게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는 대답을 듣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려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집이야 친정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도 제가 마음을 굽히질 않으니 이혼 비용에 돈을 아끼고 싶었는지 순순히 합의를 해주더군요. 그나마 둘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게 다행인 것 같네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제 자신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검소한 것과 짠돌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제 자신도 있지만 정말 저 같은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도 하겠지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 감정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거지 같은 남편을 떠나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한테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라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